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118년 만에 반납된 책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6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어떤 소식이 하나 알려지게 되었어요. 소박하고 훈훈한 소식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902년에 어떤 책을 누가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이번에 2020년 8월 달에 반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어디에서 빌려갔느냐?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빌려갔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웰링턴에서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 그 도서관이죠. 도서관이니까 뭐 누구나 갈 수 있고 그게 바다에 가깝고 뭐 분위기도 아주 좋고 아주 웰링턴다운 그런 곳이에요. 그 웰링턴 시내에 있는 큰 도서관 거기 말고 거기서부터 직선 거리로 약 3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걷는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하면 뭐 한 4 아니면 5km 정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있는 동네인 뉴타운에 있는 도서관 지점, 거기는 작은 도서관이죠. 거기에서 1902년에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구도를 옮겨 놓으면 우리 시내에 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드니 시내에 있는 도서관, 거기서 빌려갔다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서관, 예를 들어 이스트우드 역에 보면 그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 아니면 뭐 혼스비에도 좀 작은 도서관이 있죠. 그런 시내에서 떨어진 작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빌려간 것은 1902년인데 그 책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근래에. 근데 그 반납한 사람은 누구냐? 시드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맡은 일은 사람들이 기증한 책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책이 자기 앞을 많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증받은 책을 열어보니까 1902년에 뉴타운 도서관에서, 이 웰링턴 동네에 있는 도서관, 뉴타운 도서관에서 빌려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편지 한 장과 함께 뉴타운 도서관으로 보냈어요. 그 함께 보낸 그 편지도 아주 간단한 편지지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뉴타운 도서관에 계신 분들께 시드니 노던 비치즈에서 이 책을 반납합니다. 이 책 자체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이유 혹은 정서적인 이유로 이 책이 반납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한때 뉴타운이랑 웰링턴에 있는 다른 동네 킬버니에 살았어요. 이러면서 바브라 머라는 분이 이 책을 웰링턴에 있는 동네인 뉴타운 도서관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쪽에서는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원래 이 책 반납 안 하면 하루에 얼마 벌금이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902년부터 연체료를 다 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게 훈훈한 거지만 이 기사를 보는 저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 속에 이 책을 여기저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겉장이랑 뭐 그 안쪽이랑 막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책의 사진을 보면서 이 책이 어떤 거구나라는 감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무슨 뭐 소설인지 시집인지, 뭐 소설이라면 뭐 전쟁 소설인지 무슨 연애 소설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남들이 물어보면 이민 온 지 24년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문에 나온 소박한 책 하나 보고도 감이 없냐 이런 반성을 제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알아본 것은 이 책의 지은이었어요. 조지 세인스베리라는 사람인데 뭐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사망한 무슨 역사 혹은 문학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뭐 별로 재밌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으로 관심을 옮겼죠.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죠. Derby, Derby. 이 책의 제목은 The Earl of Derby, 다비 백작입니다. 그래서 다비 백작에 대한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비 백작은 누구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역사상 다비 백작으로 불린 사람이 영국에서만 최소한 29명인 거예요. 그리고 좀 애매한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책의 내용을 또 알아봐야 됐죠.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그 책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 원문 이미지를 긁어가지고 어디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5세기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다비 백작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어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의 결정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요. 역사상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데 1441년 아니면 1443년에 태어난 마거렛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귀족이기 때문에 레이디 마거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이의 부모들이 어떤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랑 우리 아이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그런 합의가 1444년부터 1450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44년이면 우리가 41년생이라고만 쳐도 3살이잖아요. 43년생이라고 하면 1살인데, 하여튼 그렇게 아이가 어렸는데 이제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를 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익숙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의는 그때 보고, 합의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뭐 결혼 생활은 자기들이 알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냥 결혼을 지금 시킵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 집이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변하겠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데,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직도 영국은 천주교 아닙니까? 아직 영국 국교회가 생기려면 한참 남았죠. 천주교기 때문에 이혼이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란 걸 하려면 교황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1450년 8월 18일에 교황님이 그래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라 라고 허락을 내려준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455년 41년생이라고 치면 14살이죠. 이때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456년에 두 번째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해서 두 번째 남편이 죽기 전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해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두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한 14개월 뒤인 1458년에 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남편이 또 1471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렛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 혹은 30살 이전일 때 이미 3명의 남편이 지나간 거예요. 세 번째 남편이 71년에 사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72년에 또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 네 번째 남편이 마지막 남편이고, 이 네 번째 남편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렛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네 번째 남편이지만, 이 네 번째 남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가렛이 두 번째 아내였어요. 근데 두 번째 아내인데 그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죽고 아니면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이 우연히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영국 내부의 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장미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넓게 보아 같은 왕조 내에 있는 두 개의 큰 세력이, 그 세력들을 빨간 장미 세력과 하얀 장미 세력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 두 개의 세력이 자꾸 싸워서 서로에게 있는 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자기네 쪽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61년에는 빨간 장미가 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싸움을 해가지고 하얀 장미 쪽이 왕이 된답니다. 1461년에.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빨간 장미가 싸움을 걸어와서 그 왕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1470년부터는 빨간 장미 쪽에서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다음 해인 1471년이 되면 또 하얀 장미 쪽의 군사력이 세져서 다시 왕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칼질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왕이 되더라도 또 다음 날에 칼질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71년에 하얀 장미 쪽으로 왕권이 온 다음부터는 이제는 또 하얀 장미 내부에서 또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25년 정도 동안 6번 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싸움을 잘해서 자기가 2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이제 그때가 마가렛이 결혼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뭐 이 마가렛만 한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왕은 누가 하느냐? 왕은 그 전 왕의 아들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누가 군사력이 제일 센가를 봐서 그 군사력이 센 사람이 왕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내리게 되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만일 그런 것이 왕을 결정하는 원칙이라면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마가렛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이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왕이 되려면 왕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 약간이라도 핏줄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은 자기 두 번째 남편과 낳은 그 아들은 왕실과 무슨 관계가 없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죠. 아, 왕실하고 아주 직접적인 좋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관계 정도면 왕이 돼도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장미 측에 어떤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인 왕이 그 왕비가 21살일 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는 왕비이긴 하지만 21살의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남은 인생이 있는데 뭐 남편은 없고 그리고 또다시 결혼을 하려면 과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왕실에 있는 식탁에다가 접시를 놓고 혹시 거기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해서 먼저 먹어보고 혹시 맛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해서 먼저 먹어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눈이 맞은 거죠. 이 왕비가. 그 눈이 맞았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일로 일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 사람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 요즘 말로 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 중 하나가 레이디 마가렛의 두 번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 남편과 낳은 아이의 할머니는 왕비죠. 하지만 그 핏줄은 왕과 왕비 사이의 핏줄이 아니라 그 여왕의 러브 스토리에서 생긴 아이의 후손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15세기 영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멀어서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등장인물을 대입시켜서. 우리가 민비 잘 알죠? 고종의 와이프인 민비. 사실 민비는 자기가 먼저 죽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고종이 먼저 죽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민비가 싱글이 됐어요. 그래서 뭐 혼자 살고 있던 과정에 궁 안에 있던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애도 낳고 뭐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왕실을 이어갈 만한 후보가 될 것인가? 그거 애매하죠? 만일 그 고종네 집안이 계속 왕을 하고 있다면 뭐 아주 눈 딱 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그 영국은 그 빨간 장미네가 져가지고 그 왕권이 하얀 장미네로 갔어요. 그 다음에도 마가렛은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장미에 연결된 이거 아주 이상하게 연결된이죠. 연결된 내 아들은 그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렛이 자기의 생각을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내 아들이 아주 적통이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로 한번 왕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영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 말을 들어보니 뭐 그럴듯하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군대를 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85년이 되면 제대로 된 반란군이 돼서 당시의 왕, 그러니까 하얀 장미 측의 왕과 전쟁을 한번 했다는 거죠. 전투를 벌였다는 거죠. 이 마가렛의 두 번째 남편과 낳은 아이, 이 아이가 28살일 때 이 전투를 했다는데 이 아이를 밀어주는 측은 군인이 5,000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하얀 장미 쪽의 왕은 뭐 기록에 따라 다른데 어디에는 8천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만 몇천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왕 측은 10,000명의 군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란군 측 5,000명과 반대편은 뭐라고 부를까요? 관군이라고 하죠. 관군 10,000명이 이제 전투를 벌여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입장이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렛의 네 번째 남편, 현재 남편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지금 하얀 장민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랑도 친하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간다면 왕과 함께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의 아이는 적군이 되는 것이고, 만일 반대편으로 선다면, 즉 자기 아내 편을 든다면 자기는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투를 하기 전날까지도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상당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가진 병사의 수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저쪽이 지금 5,000대 만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데려갈 병력이 3,00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자기 부하들은 자기들이 어느 쪽 편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 옆에서 전쟁을 구경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자기 부하들한테 말했답니다. 이게 뭐 녹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스토리를 보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얘들아, 우리는 반란군이야. 왕과 왕의 졸개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돼.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부하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우리가 반란군이구나. 왕의 군대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전투를 하다가 그 하얀 장민의 쪽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투의 결과는 그 반란군 쪽이 이긴 것이죠. 그 반란군 쪽이 이겨서 새로 왕이 된 그 사람. 사실 그 왕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아는 사람의 아버지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 6번 결혼했다고 하고 뭐 그 교황과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새로 만들고 이 사람 헨리 8세 아닙니까? 헨리 8세의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여기 반란군 쪽에 있던 그 28살 젊은이에요. 그 두 번째 남편과 낳은 아이인 그 사람이죠. 헨리 7세는 뭐 원래는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겹치고 운이 좋아가지고 결국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공신들한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공신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네 번째 남편, 현재 아버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양아버지. 양아버지한테 엄청 고맙죠. 만일 양아버지가 반대편에 섰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네 번째 남편에게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우선 자귀를 받으시죠 하고 귀족 자귀를 하나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 자귀가 바로 아까 시드니에서 웰링턴으로 반납된 책의 제목인 The Earl of Derby, 다비 백작이에요. 다비 백작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다비 백작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비 백작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양아버지께서 1대 다비 백작을 하시죠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비 백작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자귀를 주면 거기다가 이권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때 생긴 다비 백작, 이거 15세기 말에 생긴 다비 백작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다비 백작은 19대 다비 백작인데 그 사람 62년생이고 무슨 뭐 인터뷰한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에다가 영상도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비 백작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상속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 다비 백작 쪽으로 완전히 가기 전에 그 장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헨리 7세가 된 다음부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빨간 장미 쪽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뭐 헨리 8세 아니면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할 때 하얀 장미 쪽에서 다시 칼을 들이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헨리 7세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장미끼리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레이디 마가렛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 아까 25년 동안 왕이 6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2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얀 장미 쪽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죠. 그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한때 왕비였고 하얀 장미 쪽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그 여자분하고 이 마가렛하고 합의를 봅니다.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내 아들, 왕이 되는 내 아들과 그리고 한때 공주였던 당신 딸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되면 이 새롭게 태어나는 왕조는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가 으깨지는, 뭐라고 할까요? 핑크 장미가 되는 그런 통합된 장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이디 마가렛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사돈집 안주인의 아이디어로 장미끼리 싸우는 시대는 여기까지죠. 여기서 관련된 주제를 조금 따라가 보면 이런 종류의 결혼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왕이지만 저쪽 여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왕과 결혼을 하게 될 하얀 장미 쪽의 그 여자분에게도 저런 남자라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저 남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그 반납된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그 다비 백작은 헨리 7세가 자기 엄마의 네 번째 남편에게 준 그 자귀, 거기서 시작된 다비 백작의 역사 중 14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번부터 14번으로 가는데 한 300 몇십 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14번 다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정치였답니다. 이 사람 1799년생인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 정치를 하면서 수상을 3번 각각 다른 시기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죠. 예를 들어 존 하워드는 수상이 되고 나서 선거에 이기면 또 다음에 수상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2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사라졌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수상을 하고 또 사라졌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수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 3번 혹은 이상 하는 사람이 영국 역사에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 14번째 다비 백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정부를 만들었을 때가 1852년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상하원을 통틀어서 가장 큰 어른은 우리가 잘 아는 듀크 오브 웰링턴, 그 나폴레옹 군대를 무찌른 듀크 오브 웰링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폴레옹을 무찌른 거니까 아까 그 15세기 규칙으로 한다면 프랑스 왕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시켜주더라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걸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듀크죠. 공작인 것이죠. 그것 중에 제일 높은 거. 그걸 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 1815년 이후로는 영국 정치에서 그냥 별이 돼가지고 자기가 수상도 하고 수상을 안 할 때에도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듀크 오브 웰링턴이 80이 넘었을 때 오늘 나오는 14대 다비 백작이 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근데 당시 정부가 소수 정부였답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어서 지금도 소수 정부 혹은 소수 내각이 가끔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당하고 아니면 무소속 의원들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게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정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는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을 할 차례가 별로 경험이 없는 정치가들한테까지 돌아갔다고 합니다. 듀크 오브 웰링턴은 그 바닥에 오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장관이 됐다 그러면 그 친구 내가 아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라던가 아니면 자기 동료의 조카라던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후배라던가 그렇게 대부분 아는데 1852년에 만든 정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신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 14대 다비 백작이 만든 정부에 대해서 이 장관 이름을 말해줬을 때 그 듀크 오브 웰링턴이 그 웬만하면 누군지 아는데 그 이름을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누구라고?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일부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좀 잘 안 들렸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하도 안 유명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말해줄 때마다 누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를 부르는 별명이 누구라고 장관들 아니면 누구라고 내각인 것이죠. 여기 영어로는 who 한 다음에 물음표, 그다음에 또 한 번 who 한 다음에 물음표 ministr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별명인 것이죠. 한국 정부도 과거에 보면 국민의 정부 아니면 참여 정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공식 명칭이지만 이 첫 번째 14대 다비 백작이 만든 첫 번째 정부 그거의 별명이 who ministry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52년에 수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남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58년에 자기한테 또 차례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번째 수상을 할 때 중요한 주제는 인도였는데 당시까지는 인도를 회사를 세워가지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아주 간접적으로 그 이권을 끌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느슨하게만 해도 인도에서 잘 그 이익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인도 사람들이 저항을 심하게 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동인도 회사니까 청산이라고 해야겠군요. 회사를 청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도를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이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영국 여왕을 인도의 황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2020년 5월 달에 올라간 비컨스필드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글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던 때, 그 동인도 회사를 없애고 직접 관리하던 시기로 들어가던 때, 그때가 이 사람이 2번째로 수상을 하던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수상을 할 때는 1866년부터 1868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은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남자 700만 명 중 100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200만 명 이상이 투표권을 가지도록 규칙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음에 하는 사람이 벤자민 디즈레일리죠.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우리가 과거 녹음에서 아주 자세히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녹음 비컨스필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을 거기로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4번째 다비 백작이 3번 수상을 했는데 세 번째 수상을 마칠 때가 1868년인데 그 사람 그 다음 해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사망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14대 다비 백작은 호주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읽어보니까 브리즈번하고 관계가 있다는데요. 제가 브리즈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브리즈번을 둘러싼 지방행정구역의 이름이 The County of Stanley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스탠리는 이 사람의 이름 풀네임을 보니까 에드워드 조지 제프리 스미스 스탠리가 이 사람 이름이라는데 거기에서 스탠리를 따다가 그 카운티 오브 스탠리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주랑도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1902년에 웰링턴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책을 반납한 사람이 있는 시드니를 거쳐서 그리고 그 책의 주인공, 그 책의 제목인 다비 백작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책에서 다룬 14대 다비 백작을 간단히 알아본 이 녹음 결국 브리즈번에서 끝났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다비 백작에 관한 이번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